안녕하세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한미연입니다. 오늘은 콩팥병의 비만 치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춘천성심병원의 김현숙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콩님들. 저는 춘천성심병원 신장내과 김현숙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비만을 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콩팥병과 비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비만은 콩팥병 발생 위험을 2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방 조직 자체가 염증 물질을 방출하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비만해지면 많이 생기고 반대로 살을 빼면 호전되는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이거 퀴즈인가요? 네. 쉽게 생각하면 아마 당뇨병이랑 또 이제 체중 관리 강조 많이 하는 고혈압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당뇨는 비만인 경우에 많이 생기고요. 또 살을 빼면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고혈압도 자기 체중의 5% 이상 살을 빼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과 고혈압은 콩팥병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비만 자체가 콩팥병의 위험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과 관련된 콩팥병으로 사구체 신염 중 하나인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만으로 콩팥에 무리가 가게 되면 단백뇨가 나오고 또 신기능이 떨어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살을 빼면 단백뇨가 줄어드는 것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만,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비만의 기준은 일단은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가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이것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MI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이면 비만인데요. 사실 이제 BMI는 쉽게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체성분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만 기준으로 체지방률을 보기도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달라서 여성의 경우는 30% 이상, 그리고 남성은 25% 이상일 때에 비만에 해당합니다. 또 허리둘레로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 남자에서는 90cm 이상, 그리고 여자에서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BMI, 체지방률, 그리고 허리둘레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병을 가진 사람들은 비만 자체가 콩팥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올리기도 해서 더 엄격하게 체중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비만의 보험급여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WHO를 비롯해서 의학계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만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요. 사실 좀 뚱뚱하신 분들이 게을러 보이고 자기 관리를 못한다, 의지가 없다 하는 생각들은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비만인 분들은 높은 체중에 몸의 항상성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적게 먹게 되면 기운이 없고 또 배고파서 힘이 들고 이러한 피로감이 쉽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항상성을 이기고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게 빼도 또 요요가 와서 다이어트 해도 사실은 원상태로 돌아가고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보거든요. 다이어트를 한 많은 분들이 요요 현상을 잘 겪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빠진 체중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또 일단 살을 빼게 되면은 근육은 안 빠져야 되는데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다이어트 이전보다 기초대사량이 더욱더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을 뺐는데 나중에 또 특히 지방만 찌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 체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일 겁니다. 가공식품을 자제하고 자연 재료로 준비된 건강한 식단을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일정하게, 그리고 소금량은 최대한 적게 하면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단백질, 예를 들면 두부,
계란, 닭가슴살 또는 샐러드로 식단 관리를 하시겠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 때문에 콩팥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채소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잡곡밥에 4가지 정도의 다양한 반찬 그리고 섬유질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데 이제 그 원래 먹던 양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이셔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 그리고 인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정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는 식판을 사용해서 밥과 그리고 반찬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담아서 섬유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숟가락으로 한 번, 그리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한 번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반찬 맛보다는 밥맛이 더 나게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또 음식을 선택을 하실 때 섞어 먹거나 볶아 먹거나 아니면 국에 말아 먹는 한 그릇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카레 라이스가 나왔다. 이럴 때는 밥에 카레를 비벼 드시지 마시고 맨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고 그 다음에 카레에 있는 야채를 반찬으로 젓가락으로 한 번 떠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소금량 그리고 반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운동을 해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면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태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운동은 식사 시간 2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주일에 40분 이상 그리고 3회 이상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역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이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 생활 습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식후에 배가 부르니까 좀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디저트도 먹고 싶고. 하지만 이럴 때 디저트를 드시거나 쉬거나 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햇볕이 좋은 날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서 햇볕을 쬐면은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식후 2분만 걸어도 혈당 수치를 낮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뭔가 입이 심심하고 간식이 당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토마토나 양배추, 샐러리, 당근, 피망 이런 것 같은 채소 스틱이라든지 약간의 견과류를 꼭꼭 씹으시면서 배고픈 것을 참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는 원칙적으로는 간식이 금기이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식후 2시간 이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데요.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기를 계속 하시면 밤에 수면 호르몬이 적절히 분비될 수 있고 또 야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회식도 있고 또 우울한 날이 있어서 폭식이나 과식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우리 몸은 3, 4일 정도 또 건강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폭식 이후에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다시 건강한 식사를 시작하시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요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 텐데요. 저희가 혹시 좀 약물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약물 도움을 받아서 체중 조절을 해도 될까요? 네, 체중 감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지 문제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이어트 약제들이 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약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싹센다, 성분명은 리라글루타이드,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 보험이 되는 트룰리시티, 이건 성분명은 둘라글루타이드,
그리고 지금 FDA 승인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나오지 않은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위고비라고 해서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마운자로, 티제파타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공통적으로 식사를 하면 분비돼 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른 그런 GLP-1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꺼지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운자로라는 약은 GIP-1 수용체에 추가로 작용을 하면서 비만 환자에서 20kg 이상 체중 감량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이 가능한 싹센다 그리고 트룰리시티는 신기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약은 이제 주사제라는 단점이 있지만 안전성이 일단은 보장이 되고 그리고 큰 부작용 없이 살을 빼주기 때문에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적합한 약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을 사용하시다 보면 좀 자주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임신을 경험하신 분이면 예전에 입덧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 2주 정도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약제에 적응을 못해서 끊으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와 설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주사 부위가 좀 가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참고 맞으시라 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많지 않은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약 이름이 조금 어렵던데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큐시미아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식욕 억제제 펜터민 그리고 편두통 약으로 사용되는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약 중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약제로 분류가 되고 이 약을 드시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중독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약물 자체가 우울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든지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 약제로서 펜터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감신경 항진제가 되겠고 한 2달 정도밖에는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용을 해야 돼서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큐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펜터민의 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2년까지는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물론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요. 신기능에 따라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꼭 하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또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손발이 저리다고 많이 하시고요. 임산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되겠고요. 이제 콘트라브라는 약이 있습니다. 콘트라브는 이제 부프로피온 그리고 날트렉손 네, 복합제로 보통은 이제 금연 보조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약은 그래도 향정신성 약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체중 감량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식탐이 너무 많으신 분 있잖아요. 폭식이 조절이 안 되는, 간식을 못 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일반적으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많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 보조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판매되는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대부분 5% 이내인 약제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살을 빼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콩팥으로 이 약들이 어떻게 배설이 될지 아니면 콩팥에 독성을 주지 않을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권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이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고요. 효과가 별로 없고 그리고 부작용도 잘 모르고 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말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이제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뭐 비만 치료 수술하는 경우가 가끔 기사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수술이 저희 만성콩팥병 환자분들 해도 되는지.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저 환자 중에서도 이제 BMI가 35 이상이고 혈압 당뇨가 있고 너무 체중이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일단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담해서 고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